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하면서 결국 미국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성전환한 선수의 학교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 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성전환한 선수를 여자 스포츠에서 제외하는 법이 수정헌법 14조나 타이틀 9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자금법에 대해서는 공화당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과 후보의 자금 지출 상한선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고 부통령이 제기한 선거자금 규제 완화 요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선거자금법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배라는 판결인데 민주당은 선거자금에 상한선을 둬야지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급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약 200만 명의 모든 일반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권한 확대 판결입니다. 단 연방준비제도만 예외를 뒀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회기 마지막 판결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해임권과 선거자금법, 성전환 선수의 여자 스포츠 참여 금지에서는 크게 승리했지만 출생시민권과 우편투표, 이진 캐롤 배상금 케이스에서는 졌습니다. 출생시민권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판결이지만 앞으로 국정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은 공무원 해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발휘할지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모든 뉴스 준비했던 거 다 제치고 연방대법원에서 거의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시간 얼마를 앞두고 중요한 판결들로 쭉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연방대법원 판결 특집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또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결국은 이런저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의견과 의견이 충돌할 때 민주주의에서 충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최종적인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내립니다. 종신직인 9명의 연방대법원, 지금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입니다. 이분들이 내린 어제 오늘의 판결이 7가지입니다. 그 7가지에서 오늘 출생시민권에 대한 판결을 제일 먼저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편투표 인정하는 것, 이진 캐롤에 대한 배상금을 5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연방 공무원 해임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예외 조항을 하나 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전환 선수에 관한 스포츠 참여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그 뒤에 공무원의 선거 기금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계가 주목을 했었던 미국이 속지주의를 폐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라 지난 15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된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건 이제 연방대법원 판결의 전문입니다. 이 판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이 들어가서 그것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앞에 이름이 트럼프, President of United States가 나오고 있죠. 항상 이 대법원이든 어떤 연방법원이든 판결에는 이름, 판결 그 내용, 제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드로즈 리포트를 보니까 6대3으로 6대3 하면은 보수가 6이고 진보가 3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뒤집어진 겁니다. 진보 연방 대법관이 3명밖에 되지 않는데 보수적인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 더 가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가운데 1명이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그 신생아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레이티스트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뭐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되고 있는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해왔었던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이제 그 대표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에미 코니 베럿,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브렛 캐버나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브렛 캐버나우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어쨌든 출생시민권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데 한 표를 던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거의 모든 아이에게, 뭐 약간의 예외가 있으니까요. 뭐 외교관 자녀라든가 이런 예외, 그런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여기에는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포함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판결문 내용 쭉 읽어가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의 의제 가운데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준 결정입니다. 이민 단속의 중요한 축을 지금 무효화한 거죠. 물론 원정 출산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2기 들어와서 첫날에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쭉 이민 정책을 가져간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이 오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변론을 시작할 때 그날 대법원 법정에 갔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뭔가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번 내가 소송해서 여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콕 집어서 어떤 연방 대법관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4조라는 거,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1868년도에 헌법에 추가됐습니다. 남북전쟁이 있고 난 직후죠. 직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해방된 노예들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시민권을 주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을 단속을 하면서 국경도 단속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시 보호 지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난민 위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지위를 가능하면 없애서 쫓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연방 대법원이 엊그제 IT와 또 시리아의 난민, 미국에서 지금 여전히 그 지역 위험하다라고 국무부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난민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그 난민 지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뭐 이런 합법적인 신분을 지금 신청을 해서 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며칠 전에 대통령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생시민권에 대해서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 출생시민권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바바라 대 트럼프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 바바라 사건에서 집단 소송을 한 거죠. 집단 소송을 이렇게 해서 서로 항상 이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헌법 자체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헌법 14조도 여기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아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마찬가지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수없이 불법이다. 그리고 원정 출산을 비난을 하고 했어도 지금 그동안 이제 같이 집단 소송을 하고 한 그 원고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층 시민이 생길 거다. 그 하층 시민은 평생 시민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원래의 국가, 부모들의 국가와 연관 이런 복잡한 것을 생각을 하면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뭡니까? 더 이상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공공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된다. 그리고 신생아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리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국에서 지난 150년 동안 이런 헌법 조항을 만들어서 해와서 그런 전통이 있는데 갑자기 그럼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행정부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이거 아니야. 속지주의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민권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시민권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게 말이 돼? 하고 또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엄청난 혼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베럿이 아마도 이거 민주당 쪽에 가세를 해서 출생시민권 그대로 유지해야지 된다고 할 것이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에미 코니 베럿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닐 고서치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도 쓴 거예요. 꼭 나에 대해서 배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나라에 배신했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존 로버츠, 에미 코니 베럿, 그리고 브렛 캐버너 이 세 사람의 보수 연방 대법관은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처럼 전체적인 그 수정헌법 14조 이 판결 자체는 동의를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가 이제 또 다른 법을 위반을 했다는 다른 이 대법관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여론은 3분의 2가 14차 수정헌법 출생시민권을 지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미국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로 이 세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속지주의를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한 30여 개의 국가가 되고 미국 쪽에 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있죠. 그건 미국처럼 노예제가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사정이 헌법을 수정하도록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14차 수정헌법 속지주의,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무소속 대다수고요. 많은 공화당원도 포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집단이죠.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도 반 이상 53%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사무엘 얼리토.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요즘 클래런스 토마스가 더 보수야, 얼리토가 더 보수야 할 정도거든요.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쓰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쓰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생시민권을 15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유지한다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자녀, 그러나 그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 자체를 부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오늘 회기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또 이 성전환한 선수에 관해서 성전환한 선수가 학교의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이 합법인가 위헌인가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나 타이틀 9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수정헌법 14조 하면 수정헌법 14조가 시민권 뭐 그거라는데 왜 또 성전환 선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수정헌법 14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시민권 조항도 있고 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조항에 따라서 평등해야 된다. 이거 위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타이틀 9은 19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교육에 있어서 교육 개정법에 포함된 겁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그러니까 공립학교예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남자, 여자,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데 연방대법원은 성전환한 선수가 여자 선수 스포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두 군데 아이다호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이 법은 그러면 아주 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수정헌법 14조도 위반하지 않고 타이틀 9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엄청 좋은 판결이죠. 몇 년 동안 공화당이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은 꼭 성전환을 한 태어날 때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 스포츠에 가면 여러 가지 뭐 근육이나 등등에 따라서 아무리 호르몬 치료를 받더라도 이거는 유리하지 남자로 태어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마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료 문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많은 이제 이슈들이 나오겠죠. 6대 3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6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전부 이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브렛 캐버나우가 썼습니다. 브렛 캐버나우는 위헌적인 차별을 한다. 성전환한 선수를 본인이 원하는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차별이다. 차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으로 스포츠 너는 여기에 가야 돼 여기에 가야 돼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분명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이다호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공립학교 이제 대학교 스포츠팀이 출생할 때 기록된 성별로만 거기에 경쟁을 해야지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아이다호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다호가 2020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이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아이다호에서는요. 성전환을 한 선수였어요. 트랜스젠더인 린지 해콕이 소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시 주립대학 여자 육상 크로스컨트리 팀에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급심에서 졌습니다. 성전환한 선수가 졌어요. 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해콕 선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차라리 앞으로 나는 스포츠 선수 출전할 시도 안 하겠다. 시도를 안 할 테니까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이런 사건에는 원고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여야지 되고 내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다른 나처럼 성전환한 선수가 그 전환한 성에 따라서 스포츠 참여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이 그것을 참기가 힘드니까 난 출전 안 할게. 이 케이스도 기각해 주세요.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선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한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다호, 웨스트 버지니아 결국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심의를 했고
주가 법대로 이행을 할 수가 있다. 금지를 할 수가 있다. 출생할 때 태어난 그 성별이 아니라면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을 여자라고 밝혀온 선수예요. 베키 페퍼 잭슨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 10대의 포환 던지기요, 원반 던지기, 이게 사실은 지난달에 이미 여자 포환 던지기 종목에서 주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참여를 이미 했었던 거예요. 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어떻게 성전환한 선수가 여자에 부당하게 간다면 반대하는 했고, 공화당 또 카톨릭 그 주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그 후기 성도교회 그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 그리고 공화당이 이끄는 20군데가 넘는 주들도 다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여러분들 그 생각나시죠? 올림픽위원회도 3월 달에 여성 종목에는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제한하겠다. 그 아이다호나 웨스트 버지니아 법과 똑같은 거죠. 18개월 동안 나온 그 최근의 과학적인, 의학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근력과 힘, 지구력에 있어서 모든 스포츠에 다 중요한 거죠. 남성의 생물학적인 성이 경기력에서 이런 것에서 좀 여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은 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미국 내셔널 여성 법센터라든가 주로 이제 민주당이죠. 이런 곳은 이건 성전환한 선수를 부당하게 차별을 한다. 그리고 그 과학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그 과학적인 그것도 완전하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 총체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낼 만한 것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인권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아니다. 수정헌법 14조 평등권도 위반하지 않고 교육에 적용되는 타이틀 9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성전환이라든가 뭐 자신이 성전환을 하진 않았다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에 관한 행정명령이라든가 국가 정책을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전환한 군인이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단 금지하는 것을 막긴 했지만 이거 앞으로 금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많은 한인 여러분들도 그건 안 되지 뭐 그런 부분이에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별 무슨 뭐 확인 치료를 한다던가 뭐 등등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화장실 사용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 성별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힘이 실어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군데가 넘는 주가 아이다호나 웨스트 버지니아처럼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처음에 이 두 개 주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소송이 이 두 개 주에 대해서 해당이 됐지만 보면은 전부 공화당 주죠. 엘라바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알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여기에 진보적인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연방 대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네 번째, 오늘 맨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릴까 궁금하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파워를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 이 판결은 정당이
후보와 잘 협력을 해서 선거 자금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공화당은 지금까지 한도를 두면은 안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지 된다. 상한선이 있어야지 된다. 모자를 씌워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모자를 씌울 필요가 없다. 모자를 씌우면 선거 자금을 제한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이래요. 왜 표현의 자유 위반이냐면 이제 공화당이 이거 주장하는 거니까 공화당을 예로 들면 어떤 후보를 당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막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 후보는 선거는 어디까지는 돈이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뭐 우편 본인의 선거 홍보 자료를 많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요, JD 벤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JD 벤스 부통령과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한 건데 그 소송을 할 때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정당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비슷한 판결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판결문은 브렛 캐버나우 공화당 성향의 보수 대법관이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다. 모든 정당과 후보가 동일한 규칙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건 공평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케이스는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을 할 것인가? 연방 대법원이. 아니면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 뜻대로 된다는 거고 공화당에서 돈을 받아서 이 후보에게 준다는 것은 공화당에게 돈을 주는 그곳.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섹터, 총기를 만드는 총기 제조 회사 이런 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 쓰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민주당도 똑같은 하면 되잖아. 똑같은 운동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 자금, 선거 자금 자체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조금 많이 걷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이 선거 자금은 조금 이 규제를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 나중에는 돈이 지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오기는 했습니다. 부패적인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이스트 윙, 어디 이런 데에 다 돈 들어가는 거. 지금 어디도 5억 달러 이스트 윙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헤드라인만 봤는데 이스트 윙인 것 같은데 그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공사도 입찰 없이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렉션 풀, 반사 연못도 그렇고 입찰 없이 공사를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아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부패적인 그런 것들이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 돈은 어디까지만 쓰게 해야지 된다. 연방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당이 뭘 지원하는 것에는 자금의 한계를 안 준다 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에 요즘 선거 보세요. 조금 예민한 선거에서는 역사상 최고로 돈을 많이 쓴 선거네. 역사상 최고, 계속 최고만 경신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에선 돈 쓰는 것도 정치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방 그 대법원은 2001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니죠. 2001년에는 이걸 반대를 했었어요. 5대 4로. 그러다가 지금 2026년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고를 했었죠. 벤스 오하이오주 출신의 상원 의원 지금은 이제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전 하원 의원인 스티브
쉐벗이라는 사람, 그리고 공화당의 상하원 선거위원회와 같이 이번에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지금 이긴 거죠. 어쨌든 표현의 자유냐 부패 방지냐, 이제 큰 핵심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부패 방지를 이겨버린 그런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왜 선거 자금을 좀 규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미국에서 나왔냐면요. 워터게이트 그 스캔들 이후에 선거 자금을 개혁을 해야지 돼 하고 나온 겁니다. 이 기부자들이 정당 통해서 돈하고 본인들이 뭘 또 돈을 먹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결국은 뇌물 세탁이야. 이 선거자금법의 액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중요한 판결은 한두 개 정도 남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크게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는 이제 다 이렇게 해서 회기 오늘 6월 30일이잖아요.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그냥,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아직 말이 없어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네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출생 증명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모든 매체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뉴스 레이티스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자, 오늘 미국 각 신문의 탑뉴스를 보면 제가 오늘 미국 신문의 탑뉴스를 쭉 보면서 일면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이 신문이 어, 퀄리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자, 신문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USA 투데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우편 투표가 유효하다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탑뉴스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던 거예요. 우편 소인이 그 선거 당일에 찍히면은 그것을 주정부에서 카운트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반대했었던 거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선거관리국에 도착을 하면 우편 소인은 선거 당일까지 찍힌 것이면 괜찮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성전환한 선수에 대해서 아이다호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그 법을 금지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큰 획은 판결을 내려놓고 다시 하급 법원에서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수나 그런 선수에 대한 뭐 배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기타 기술적인 것은 다시 하급 법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것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절차는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USA 투데이는 지금 그렇게 우편 투표를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했다. 트럼프에게 패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역시 USA 투데이와 똑같은 내용을 하면서 이 판결이 유권자들에게는 승리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우편 투표가 70% 적게는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인구도 많아요. 거의 4천만 명이에요. 한국 전체 인구보다 1,000만 명 적은 4,200만 명 정도 되죠.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뉴욕 데일리 뉴스를 보십시오. 뉴욕 데일리 뉴스는 타블로이드잖아요. Show her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Show her the money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롤이라는 이 칼럼니스트를 뭐 성폭행했다 등등 해서 500만 달러 배상금을 주라고 배심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거부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겠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줘야지 된다 하는 내용이고, 마이애미 헤럴드를 보시겠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연방 대법원 지금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나온 판결이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의 연방통신위원회 멤버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은 90년의 선례를 뒤집는 것이다. 여기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를 보시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 어떤 그 공무원, 에이전시의 그것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우편 투표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 대법원이 보세요. 아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환이 아니라 이 이진 캐롤에 대해서 그 500만 달러 주라는 거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했지만, 위에 보시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그 공무원, 연방 어피셜 해고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썼어요. 그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했냐면, 연방 대법원이 같은 또 다른 케이스에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멤버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은 당분간 해고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한 독립기구의 그런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게 어마무시한 판결이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힘을 어디로 휘두를지 몰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에서 그 내용은 빼고 제목에 내용엔 들어가 있겠죠.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연방 준비제도 이사의 해고는 막았다 해서, 이렇게 보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막은 것 같지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을 확대해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제목은 적확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럼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자, 한번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적었는가? 연방 대법원이 마찬가지잖아요. 에이전시에 대해서 본인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게 맞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왜 제목을 저렇게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왜 좋은 신문은 좋은 신문이다 하면서 뉴욕타임즈를 맨 마지막에 보내드리는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일면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누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다른 이제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우편 투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진 캐롤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썼잖아요. 이 뉴욕타임스가.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썼다 하는 그런, 뭐 오랜만에 신문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있어서 제가 이건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완전히 뭐 핫 뉴스여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뉴욕타임즈의 이 내용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줬는가.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적도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들의 앞길을 막을 시도를 했고, 시도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법원으로 가면 법원과 연결된 케이스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일단은 해고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판결문을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판결, 첫 번째 연방통신위원회 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라기보다 거래위원회가 낫겠네요. 트레이드니까요. 레베카 켈리 슬로터를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가 있다. 왜 해임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어서 누구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는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로 대체를 하겠구나.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2기 행정부 꾸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 중요한 어떤 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PR 방송은 연방정부 규제 구조의 상당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타격을 가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연방준비제도 리사 쿡은 해임할 수 없다. 이건 5대 4였어요. 5대 4였는데 이 리사 쿡은 이거 미국을 위해서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해고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울 수 있는 길이 있네? 나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리사 쿡은 해임할 수 없다는 존 로버츠와 브렛 캐버나우 이 두 사람이 이 진보적인 대법관과 같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냐면은 단순히 이런 기관장뿐만이 아니에요.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연방 공무원이 지금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데 그 2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연방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공무원 제도 개혁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하고 그런 아주 하위직의 정부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나를 해임하고 나 성과를 판단하는 사람은 나의 상관인데 대통령이 아닌데 하고 소신껏 일했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여서 지금 오늘 마지막 하나의 기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중요한 때마다 이 이코노미스트가 참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연방 준비 제도를 제외한 수십 개 기관이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은 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땠는가? 그 당시에 연방거래위원회 트레이드 커미션 위원인 윌리엄 험프리가 반대를 했어요. 뉴딜 정책. 좀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하니까 딱 한 줄짜리 편지로 해임했습니다. 한 줄짜리가 뭐 you fired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윌리엄 험프리라는 위원이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처럼 소송을 한 거죠. 해서 결국은 소송이 쭉 가서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인 윌리엄 험프리가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 미국은 이 판례를 유지하면서 의회가 독립된 기관들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할 수가 없고 의회가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의회가 왜냐하면 그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고 연방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100년, 90년이 쭉 90년 넘게 이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6월 29일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이름은 트럼프 대 슬로터거든요. 왜냐하면 슬로터가 이번에 이 고소를 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이니까 판례를 뒤집었죠. 6대 3으로 나뉜 이 판결에서는 완전히 보호 장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108페이지랍니다. 판결문이. 108페이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리얼리티 TV에서 즐겨 행사하던 맘대로 해고하는 You fired 이런 해고 권한을 연방 독립기구 위원들에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사용할지는 대통령의 임기 다음 국면을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중간선거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잘 안 돌아가요. 행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일을 할 때 그럼 you fired. 그 끝이에요. 그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다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트루스 소셜에 썼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대통령 권한의 가장 큰 확대다. 너무 좋아했죠. 오늘 아침 출생시민권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을 했어요. 다른 5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도 전부 거기에 찬성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을 만든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 권한을 한 사람에게 부여했다. 완전히 대통령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아래에 있는 행정부 공직자는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게 말이 참 어려웠었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지 되고 잘못하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를 해고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그럼 대통령은 선거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심판,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 권한을 한 사람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 한 문장은 그야말로 단일 행정부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거죠. 대통령 중심제. 그 표현인 거죠. 헌법 2조가 행정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건데 행정부가 대통령 중심으로 설계된 건 맞죠. 여기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다 갖다가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80년대도 후반이에요. 안토닌 스칼리아 보수 대법관이 이 이론, 단일 행정부 이론,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 이것을 지지하면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서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이번에 꼭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6명만 이렇게 돼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980년대 말 이후에 점점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있어야지. 이런 대법관들이 합류를 하면서 조금씩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You fired 했었던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을 다시 연방 대법원이 본인들이 이제 뒤집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소비자 금융 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서 대통령이 그 헤드를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연방 주택 금융국 Housing Financing Agency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그냥 말 듣는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게 이제 또 확대가 됐고 그래도 연방거래위원회 그 트레이드 커미션이라든가 왜냐하면 위원회가 이런 데는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규모도 조금 크고 이런 위원이 여러 명 있는 곳에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어느 대통령도 뭐 내 맘대로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다고 감히 해고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의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다 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보호는 사라졌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이 험프리 판례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조차도 다 폐기해야지 된다. 수십 년 동안 근거를 잘못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소니아 소토마요르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막 화를 내던데요. 뭐 물론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든가 엘리나 케이건 이 대법관들도 3명도 마찬가지로 이 다수 의견이 역사적인 판례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90년 동안에 확립된 관행을 해프 베이크드 된 정말 어줍지 않은 어설픈 미완성된 이론으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것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것입니다. 넓은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건 대통령 아래에 있는 공직자들의 딱 주어진 일을 독립적으로 잘해봐 하는 법적인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고 200만 명 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자신의 내가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 부서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고 지금 이 시점에 반대를 표현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는 이걸 침투를 못했어요,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할 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현재의 그러니까 현직 종사자들의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도 이번에 임기 2기 들어와서 많은 공무원들을 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지금부터는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고위 공무원이나 뭐 지금 연방 그 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해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데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떠한 제동을 걸지 아직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남아 있습니다만 연방 대법원까지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공화당 의회가 제동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걸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의회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일부 가지고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다수는 대통령의 일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연방준비제도는 또 예외를 뒀단 말이에요. 연방준비제도는 위원은 지금 리사쿠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 모기지 사기야 막 이런 그런 거 그것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에 의해서 막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모기지 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3명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차별하는 거예요. 같은 독립적인 뭐 연방 기구다 이렇다 할지라도 같은 연방 기구인데도 연방 준비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떤 권한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안 중요해요? 다른 데는 대통령보다 안 중요하고 연방 준비제도는 대통령과 동격이라는 겁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대 쿡 사건, 리사 쿡 위원 사건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여기서는 당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 쿡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문에서 대법원장이 연방준비제도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으로부터 통화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호를 받아야지 된다. 그 독특한 헌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미 코니 베렛 연방 그 대법관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여기 찬성하지 않았어요? 기묘한 비대칭이지. 리사 쿡을 해고할 수 있으면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해고할 수 있어야지. 에미 코니 베럿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사 쿡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뭐냐면 노동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의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안전을 검토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의 헤드는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순이 너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너무 의미심장하죠. 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고할 수 없다 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냐면은 의미심장한 게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이제 대통령이 해고한다고 해서 해고라면 아니 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해고하지 않고 나만 해고를 합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 충돌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아니 왜 나를 해고해요? 대통령이 저희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고하지 않는데 하면 이게
하급법원에서 끝납니까? 상급법원으로 또 올라가요. 그럴 때 이 상급법원인 연방 그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요,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설령 연방 대법관들이 사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지금 많이 간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차기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고위층부터 아랫사람까지 마음대로 you fired 할 수 있는 그 선례를 이 연방 대법원에서 만들어냈다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게 중요한 판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출생시민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은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그 궁금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영향에 있어서는. 아유, 오늘 여러분 그 방송 들으시는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미국의 심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6가지를 뭐 성에 관한 것이 있었고 선거 자금 정치에 관한 게 있었고 출생 시민권에 관한 게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거, 대통령의 무슨 성적인 법적 투쟁에 관한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판결이 됐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뭐 맘다니 얘기 나오던데 맘다니의 그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부에 있어서의 불균형 분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능력이 왜 부족했는지도 따지고 보면 복잡해요. 태어날 때부터도.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항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현실 정치에서 제일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많은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죄송해요. 딱딱한 뉴스를 전해드려서 무슨 법정 뉴스처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지금 댓글창도 지금 보지 못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다시 판결을 뒤집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판결을 뒤집으려면 단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연방 대법원의 구성원이 달라져야지 판결이 뒤집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워싱턴에 갔는데 뭔가 건강 점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또 보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을 할 테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뭔가 판결이 뒤집힌다 하는 것은 그 뒤에 대통령이 만약에 행정명령으로 다시 뭔가를 냈을 때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어서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행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단일제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989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일 그 행정부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보수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임기 2기 때 당선됐을 때도 결국은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를 쭉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생각했었던 건 연방 대법원 구성원이었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6대3으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많은 중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기보다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민주당으로 바뀌고 연방 대법원에서 누구 뭐 사임하겠다 아니면 등등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공석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수 연방 대법원에서 해왔던 판결을 뒤집을 성향의 사람들을 연방 대법원으로 지명을 해서
상원에서 그 사람들을 인준을 해서 연방대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또 마침 그 같은 내용들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해야지 될 때가 오면, 그러면 뒤집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딱 거기에 갔는데 가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운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